지난 6월 공기업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하는 녹취록을 저희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권 의원 그리고 당시 녹취록의 장본인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은 마사회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독일에 가서 직접 코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귀국했던 장본인입니다. 김현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건드리는 분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시고. 자, 박 감독님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직접. 그렇습니다. 예, 언론 인터뷰 처음 하시는 건데 의원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아, 작년에 예.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예. 그때 이제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얘기의 많은 출발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 감독님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셨죠. 방송에 나오시는 게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보자를 같이 나오는 게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고정을 위하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선 녹취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 녹취록이요. 우리 여기 나오신 박 감독님하고 네. 그 마사회 현직 부회장님하고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들어오셔갖고 해고가 되잖아요. 네, 독일에서 네.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되는 경위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서류상의 문서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문서 내에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서 실제로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오고 갔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 공기업인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순실 측에서 처음에 650억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많이 깎았다 그 금액을. 예, 그런 얘기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그런데 공기업인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네.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부회장의 입에서 네.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에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거예요?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 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거. 그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시네. 스케이팅하고 예.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가시죠. 아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그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그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네. 회장님 네.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뭐 박원호 전 전무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좀 다 외우셨군요. 좀 납니다. 예.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격려차 올림픽 선발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삼성 회장단이 그러니까 승마협회에 그 간부들이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걸 응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회장, 부회장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 다음번에는 그 단체전을 만들어 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삼성전자 사장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삼성에서 스폰했을 때 또 그때 승마 기술 상승이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코아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승마 저한테 스폰하러 온 게 아니고 계약하러 왔구나 그렇게. 정유라 계약 때문에 온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이 정유라 선수를 맡아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 처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장애물 전문이니까 지금 뉴스나 여기 언론 쪽에 보면은 장애물과 마장맛을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좀 죄송하고요. 어쩔 때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구분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쩔 때는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장애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물, 마장마술. 피겨 스케이팅하고 그다음에 스피드 종합. 스케이팅. 알겠는데요. 최순실 씨 제안으로 독일에 가신 겁니까? 이 질문에 아직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고 한번 기회가 더 되는구나. 승마계가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박 감독님 제가 갈 때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렸다 보니까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오늘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빠요. 저기 마사에서 잘린 이후에. 아니 최순실 씨가 처음 제안했냐고요, 감독님. 아무튼 어쨌든 현명관 회장한테 해고를 당하고 그 후에 바쁩니다. 여기저기 넬슨 할 때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독일 알겠는데요. 독일에 최순실 씨가 제안해서 가셨습니까? 최순실 씨가 다이렉트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 회장 이 답을 넣는데 10분이 걸렸네요. 승마협회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그 올림픽 선발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제 박원호 전무님 대한승마협회 이쪽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가게 되게 된 시기에 최순실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순실한테. 최순실한테 독일을 좀 나와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유연이 엄마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학부형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부형. 승마 선수의 학부형 정도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기업의 감독인데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공식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알고는 있다.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좀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잠깐 기다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5분 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와라고. 5분 만에. 예. 5분 만에. 예, 그거는 승마협회 혹은 마사회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5분 있다가 다 얘기되다고. 예. 그래서 알겠는데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분 만에 이야기 끝났다고 아니 이제 이야기 끝났다 바로 나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 문서가 있고 뭐. 예. 회장이 마사회 회장님이 오케이를 사인을 해야 제가 그렇죠. 부하 당연히. 직원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마사회 절차상. 감독인데.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다려라고 하고 다시 또 재차 전화를 한 5분 있다 다시 왔어요. 예.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5분 만에 예.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다고? 예,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면은 내일 가면 예. 가라고 할 거라고. 가라고 할 그러더라고요. 거라고.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갔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갔고요. 예. 그래서 나갔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사회 감독으로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5분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 두 통으로 딱 끝났어요? 예. 대단하네요. 그 전에 이제 서류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하고 마사회하고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네. 나를 파견해달라. 감독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정말. 이 이야기 5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감독님 앞으로 사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저는 오늘만 못 옵니다. 뭐 출연료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자, 그래. 이제 예. 아직 독일 가지도 못했어요. 독일 간 그래요? 이야기가 핵심인데 독일 간 이야기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독일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이 학부형인데 좀 힘이 좀 세구나. 예. 좀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쵸. 예.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근데 독일을 딱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느낀 건 뭡니까? 맨 처음에는. 그때 말도 없고 선수도 없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물론이죠.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준비 단장이라고 이제 공문으로는 준비 단장으로 나갔으니까 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오는 거 준비하고 말도 좀 준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셨는데. 예, 갔는데 말도 좀 보고 다니고 말차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말차. 예, 구입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전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 자체를 분댄스 챔피언십에서 2등한 말을 제가 어렵게 선수 친구인 승마 선수 친구인 올림픽 메달이 한 7, 8개 갖고 있는 친구와 말인데 그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잡아놨어요 말을. 금방 삼성에서 하니 좀 기다려라. 금방 살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라.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정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진행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최순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 박원호 씨하고도 이제 중간 역할이 이제 박원호 씨다 보니 박원호 선배님하고도 이제 되게 서로 서운할 만큼 그다음에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승마협회 전무. 예. 전 전무죠. 전 전무. 예. 당신은 전무. 예. 당시 전무 아니었으면 그 전 전무였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진짜 궁금하시네. 정확하게 좀 해줬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실세다와. 예, 실세다. 그래서 청와대 실세다. 예, 저는 그래봤자 아주머니가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죠.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삼성이라든가 무슨 다른 스포츠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주면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걸 안 겠습니다. 돌아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예,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는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식이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그 독일을 나가기 전에 선수는 다 뽑아놨었습니다. 이미 독일을 좀 같이 전지훈련할 친구들은 객관성이라고 합니까? 객관성을 좀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저는 이제 살짝 관여는 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감독으로서 대해서 설명해 주는 정도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이미 뽑아놨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른 온다.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뽑아라 했는데도 선수가 안 뽑혀요? 예.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초입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몇 번 더 나오셔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럼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3부 조금 한 10분 정도 쓸 테니까 3부. 예? 가셔야 돼요? 예. 저 오늘 법정 가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박정 감독, 청문회 김영건 의원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자, 2부에 이어서 2부에 이어서 3부에 조금만 더 하자는데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신다고 하는 거를 현역 의원님이 붙잡고 보좌관님이 붙잡고 해서 간신히 10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건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정유라 독일 훈련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마사회 감독하시다가 최순실 씨 제안 그리고 마사회 결정에 따라 최순실 정유라를 독일에서 목격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 있는 학부모구나. 승마 선수 학부모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씨가 독일 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냥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독님? 박재홍 감독님. 예. 이제 먼저 이제 코아 스포츠하고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코아 스포츠에게 말을 산다든가 모든 걸 코아 스포츠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최순실 회사 코아 스포츠.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고 헤게모니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은 박원호 선배님하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 이제 비브리스 야가호프 승마장이 있을 때인데 최순실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와라고.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오라고. 독일로 들어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박원호
전무님 그 선배님이 아니 막 삼성 사장을 가라고 막 해불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사장을 최순실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당장 오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예. 회장인 거예요, 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코아스포츠에서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예, 제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박상진 사장 전화 끊고 내용은 승마협회 이제 전 전무하시던 분이 최순실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상진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또 실제로 이거 오라가라 한다 삼성전자 차장 보고라고 툴툴대면서도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예,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박상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최순실 씨가 와라 간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제가 뭐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고 해요. 박원우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봐서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피곤하니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전화 이렇게 연결해갖고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박상진 사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국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뭐 보니까. 네, 실제 갔어요. 네, 실제로 갔었더라고요. 내가 최순실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냐. 아이 참 내 모양 빠지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왔더라고요. 네. 아니 나중에 저기 언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학부형이 아니구나. 학부모가 아니구나. 뭔가 이제 권력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이 제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우 전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도 되게 싫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시샘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는 바지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진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유럽에 아니 독일에. 그래서 박상진 회장 들어오시면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은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다.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한 두세 번 거기를 갔거든요.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을 나간다고 하냐. 아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로 위에 앉아 있어야 8시간은 해야지 운동 선수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림없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훈련도 최순실 씨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 훈련을 느낌이. 안 하니까 제대로. 예. 네.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때 삼성이면 35억인가요? 그런 네. 뭐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죠. 그걸 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결국은 이제 대표팀 운영에 쓰이라고 예. 주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말도 사야 되고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장애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물 쪽인데 네.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유현이한테 이제 뭐 이렇게 사고 이러긴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호텔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 감독님한테 지원을 얻고 쓴 예. 다른 데 쓴 걸로 보여주더라. 뭐 그 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시기였던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제가 그 철수를 했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도 안 뽑아주고. 예. 지금도 짐이 친구네 집에 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박 감독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한테 직접 고소를 당해갖고 계속 이제 재판에 불려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순실 게이트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힘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일단 고소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고소를 막 해놓고 자기네는 변호사 내보내고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검찰 부르면 가야 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간 비용 다 시간 들어가고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 감독님도 그걸 당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 그거랑 아까 이제 박 감독 얘기하는 거 보면은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가지고 현명관 사장하고 얘기 다 됐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씨하고 그 사이 통화했구나. 라고 충분히 정황상 짐작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현명관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거고. 허위사실 고소를 한 거고. 그럼 재판은 또 진행되고. 그럼 끌려다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떡하나요?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인터뷰가 저희가 그 다른 코너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뒷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최소한 한 번 더는 나오셔야 되겠고요. 감독님 정말로 안 나오실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오고. 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출연료를 좀 올려드려야. 아니 아마도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했던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불이익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과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고소당했어요. 최순실 게이트 그 마사 이거 하다가 2건 고소당해가지고. 국회의원님도 별로 의심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듣고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웅 전 마사회 감독님 그리고 김현건 의원님이었고요. 조만간 꼭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코너명 계속해서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박지원의 꿀렁꿀렁 임시로 1위 하고 있었는데 꿀렁꿀렁이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주에 나온 코너명 중에 적과의 빡침. 적과의 동침. 동침이 아니라 적과의 빡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이제 적과의 동심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적과의 빡침. 오늘은 예. 포항 지진 예. 또 여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피해가 있고 수능생들이 일주일간 연기당하고 또 무슨 국회의원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뭐 또 이명박 대통령은 나갈 때는 뭐 개선 장군 올림픽 참가로 가더니 올림픽 참가. 들어올 때는 예. 검찰청사 앞에 가서 기념사진 촬영할 준비하고 또 팩 주고 가고 좀 기분이 그러네요. 들어올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청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준비하니까는 기분이 나빴겠죠. 수능을 연기한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몇 주 전부터 얘기하셨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혹은 뭐 합당 이거는 뭐 안 된다라고 계속 오판이다 하셨잖아요. 최근이 아니죠. 어제 그저께 물론 뭐 당대표가 되어서 인사차 만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그 관심사는 이제 혹시 또 합당하느냐 혹은 연대하느냐 뭐 어떤 거기서 상견례한 이후에 뭔가 물밑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했지만 계속 군부는 떼더라고요. 예. 또 연기도 많이 나요. 요즘은 아주 많이 나요. 연기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 맞다가 콜록콜록 기침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안철수 대표께서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몰아가는데 예. 상황을 봐가면서 이러다가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아닌가. 가랑비에 내려가지고 예. 모르는 사이에 옷 젖으면은 스르르륵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일보든가요. 그 조사, 전수조사라고 하며 기사화된 걸 보니까 당내 5분 정도는 합당을 찬성한다고 나왔던데요. 그리고 물론 뭐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5분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뭐 40명 중에서 예. 5분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고 예. 지금 또 연대는 그 10명 숫자를 가지고 예. 우리에게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원내 의석 한 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일 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대석 붙여봐야 예. 거기서 거긴데 무엇을 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우리 민주당이 해서 국민의당이 해서 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설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전응아들이 하는 너무 센 발언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전응아들이 하는 거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실리가 있어요? 둘 다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금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하고는 요즘 일체
예. 며칠간 대화가 없고. 아, 그래요? 심지어 그 밑에 측근들도 전혀 연락이 없던데. 대표님은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 통화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당의 대표하고 지금 약간 멀어지셨어요. 그래도 우리 당 대표하고 통화를 제일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요? 예. 전화가 안 옵니까? 예. 저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소원해주셨군요. 지금 바른정당이 예. 11석이 남았는데 어제 보도도 보면은 대석은 한국당으로 간다. 예. 6명 내지 3명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한 7, 8. 이류 선호가 있는데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적폐청산 같은 것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사실 유승민 대표가 MB는 특별히 아직 나타난 게 없다 하는 두둔하는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MB는 저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요물을 만나가지고 농단당했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예. 생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좀 사람 잘못 만나서 속았구나 하는 일말의 동정도 있는데 MB는 모든 걸 같이 하면서 심지어 이거 보십시오. 본인이 주도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군사 독재를 하던 것을 YS 대통령께서 하나이를 척결하면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군을 갖다가 정치에 개입시킨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고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대통령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갖가지 비리. 의혹. 예. 예. 뭐 댓글.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좀 간교한 분이다. 그리고 거기다 저한테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없는 거 씌워가지고 미우니까 제가 자꾸 MB 조지니까 감옥 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오문철이라고 예. 저축은행 저라에게 3천만 원 줬다는 예. 그래서 저는 무죄가 됐지만은 예. 이 세금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리스트 1번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기록을 깼어요. 지방세 체납왕. 예. 예. 혹시 지방세 체납 한 거 있어요? 뭐 한두 달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기록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럼 우리 공장장도 거기 올라가야겠네.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정확한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104억 체납했다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유승민 대표가 옹호할 때 오히려 공격해야 되는데 같이 적폐청산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연대 쪽으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반대하는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뭐 저는 이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오는 21일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해야지 또 여기 이 불법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합법 발언도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까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당내 반대가 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이미 많은 의원들 뭐 대표님 포함하여 많은 의원들이 그거 안 된다. 정체성도 다르고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게. 나갈 테면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갈 것도 없지 않느냐는 자신감 하나. 혹은 실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간 부분은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메꾸고 그래서 당을 조금 보수한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마도 틀림없이 온전히 계속 다음 대선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도 또 사람이 좀 나와서 우리가 양극단의 세력이 아니라 중도다 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데 뭐 공장장 실력이 어디 그 정도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고 제 분석은 명확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거 있고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나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그 지능이 좀 공장장 정도 되면은 자꾸 그렇게 묻는데 또 제 지능 정도 되면은 항상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치자들이 그걸 생각해야 계속 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실 수도 있고. 이 정책 연합에 대해서는 나는 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우선순위는 적폐청산과 개혁에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이나 국정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연합이 돼야 되고 방송법 개정은 민주당이 약속하고 냈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합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정책연대는. 그런데 그 제가 세 번째로 유승민 대표가 과거에 햇볕 정책, 그 탈호남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변한 것은 좋은 의미로 변하면 좋은 거예요. 좀 유연해졌다. 유연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춰진 발톱이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유연해진 것은 좋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중도 보수를 얘기를 했어요. 중도 보수.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국민의당 다음 한국당과 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바른정당 그다음에 다음 한국당. 아니요. 유승민 대표도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 유승민 대표도 2차적으로는 한국당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한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으로 나가면서 통합하라라고. 통합하라. 이런 걸 보면은 일련의 보수 대연합의 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너희 나갈 데가 있느냐.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짓밟고 간다고 하면은 나갈 데가 있어요. 나갈 데가 있습니까? 정의당으로 가십니까 혹시? 아니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괜히 이러한 일을 했다가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총선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 3년 있으면 총선 4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우리나라 선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 보수 대연합으로 다시 뭉쳐진다고 하면은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은 분열된다고 하면은 4년 후 대통령 선거에 또 다른 박근혜가 당선 안 된다고 누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기의 맡은 바 국가 대개혁에 매진하자 이런 것입니다.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국민의당이 이제 보수 대연합의 도구처럼 일부처럼 이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용된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 정치를 안 하죠. 함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국민의당하고 나중에 자유한국당과도 어떤 중도 보수 연합을 생각하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 뭐 호남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나갈 테면 나가고 그렇게 그 강한 진보의 색깔은 좀 떨쳐내고 중도 보수를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의 일부와 바른당 일부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본인이 중심이 된 당을 생각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유승민 대표하고 있어서 유승민 대표와 본인이 경쟁해서 그 당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구상 아닐까요?
뭐 안철수 대표가 여러 그림을 그리겠지만 예. 뭐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그림도 실패했고 예. 또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4년 전 그 서울시장 그림도 결국 지금 자기가 시장을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이로 봐요. 그림 잘못 그리는 사람. 그런 그림인 것 같긴 하죠. 제가 방금 얘기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이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중심의 통합을 그리는데 첫 단계인 어쨌든 국민의당과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의견 일치를 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둘 두 다 사람이 그런 것은 예. 있는데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만약 명분도 없고 예. 실리도 없다. 이렇게 저 바른정당이 깨지지 않고 예. 20석이었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플러스 해가지고 60석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바른정당이 깨져가지고 한국당으로 가버리니까 한국당의 의석은 껑충 뛰고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없어지고 또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의석수가 예. 국회에서 의결시킬 만한 힘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합쳐서도 또 우리는 민주당하고 하든 한국당하고 하든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님의 일관된 말씀이신데 제 말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20석 정도 되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10석으로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드니까. 10석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들어요. 뭐 하여튼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어서 다루기는 쉬워지는데 중도 보수의 이미지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더 좋지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진보의 이미지는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도 이 보수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일 날 대토론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개판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예. 어제도 몇 사람들 만나보면 삼삼오오 만나보면은 안 된다는 것도 강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말씀은. 그러니까 안철수 말씀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한두 사람은 또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회의석상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회의니까. 지도부는 자기들이니까.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끼리 모이면 또 이건 절대 안 된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좀 짧으네요. 얘기가. 아까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 나갈 데가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나갈 데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지 뭐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예를 들어서 호남 의원들이 혹은 이런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왜 10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그래요? 우리를 한국당 정도 바른정당 정도 취급하려고 그래요? 20명 정도.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20명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별도로. 그런 작전을 지금 짜고 계신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건 지금 라디오니까 눈빛 안 나가요. 물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네,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네. 네. 작전 있으시군요. 진전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나와가지고 원내교섭단 딱 해가지고 하자. 예. 어정쩡하게 이게 뭐냐. 이런 진전도 있다.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실제지 뭐. 알겠습니다. 자, 적과의 빡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르가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에 가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뭐 정직 처분 사실 정직 됐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 진행하면서 저 제작진이 방언을 적어야 되겠다, 우리도. 예. MB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방언이. 예. 침묵 또는 뭐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배려. 저희 방송의 방언은 배려, 사랑, 침묵. 이런 좋네요. 예. 겸손. 뭐 침묵은 불가능하고. 엄수. 그쪽도 뭐 정직이라는데요. 예.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르가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의 사건도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 방언이 채식이라고.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방언. 불가능한. 저희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언을 정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언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은 그 뭐 몇백억 돈 받은 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가지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그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팔았죠. 그거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의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근데 천막 당사 이러면서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권을 갖다가 내주고 그것도 중도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힌 상태인데 이 책임에 그 자유한국당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뭐 약간 리모델링하고 뺑기칠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페인트칠보다 뺑기칠이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오히려 황골 탈퇴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로는 사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뭐 아마도 유승민 모든 정치인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포석입니까?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아니요, 뭐 만날 수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서로가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양현 씨 노래 중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끝내 그 완전 통합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를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혀 뭐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흡수 예. 합병. 예. 흡수합병. 예.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 하더라도 흡수합병처럼 보이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예.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예.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예.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이탈파들은 예.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건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지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놓아야 될 그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그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원래대로 누구 그 다른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의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은 걸어야죠. 본인을.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은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이제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MBC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KBS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에 의해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이제 본인이 방송의 중립 또는 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순간에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예. 예, 그 정도 되면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 언론이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을 볼 때 주요 방송들이 어떤 네.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갖다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예.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뉴스를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죠.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김재철 사장은 이제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홍수를 못 받았죠. 네. 네.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2%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을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함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설마 했는데 설마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쪽 진영에서는 그 판단을 갖다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일단 대응 방어책으로서 우선 일성을 갖다가 바레인 나가면서 바레인 간 뒤에 또 더 얘기가 무성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거의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연습이었나요?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위에는 그냥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이 지시했느냐. 네. 댓글 공작 같은 거 지시했느냐. 뭐 상식적인, 상식 같은 말이어야 뭐 댓글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는 법률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받은 인상은 이 법률 방어인데? 법률 방어를 이렇게 첫 메시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그렇죠. 예. 아니 지금 뭐 마음은 그 서초동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서초동에 가 있다. 예. 실제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뭐 그 뒤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은 이제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국방부 의혹이 있는데 국정원 의혹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의혹이 있지만 그 이제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다. 또는 지시까지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반면에 국방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그 심리 전단 이제 댓글 부대원들이죠. 그걸 그걸 지시하면서 느리라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원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댓글 공장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 댓글 공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죠. 입을 안 열고 있고 이쪽은 이제 김관진 입을 열기 시작했죠. 입을 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진술을 그렇게 지시한 거다라고 시인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딴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따라 이제 방법론만 남아있을 뿐. 그 남아있을 뿐 진술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야 이 이제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자니까. 요 댓글 공작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요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수사는 그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뭐 알 수 없고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의 한 발언에 따르면은 이것을 수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 뭐 문제가 발견되면 해야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게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죠.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거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거는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계속되는 상황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요즘 또 한 갈래로 자원외교 얘기도 그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볼레로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이 자원외교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미 저쪽에서는 이건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기본 그리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냥 뭐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참사인지는 혹은 사기인지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따져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옆으로 빼돌리는 그걸 예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은 그런 대형 비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왜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뭐 해외 계좌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대목이죠.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뭐 사건들 몇백억, 뭐 천억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대목이죠. 박근혜 정부는 워낙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뭐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거 소소한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한 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을 어긴 거에는 문제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민간인이 딱 껴서 잡힌 거죠. 그 전 정부는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죠. 시스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뭐 지금까지 잘 감춰왔다 해서 앞으로 안 드러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자, 자원외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해외에서도 벌어졌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정책에 불과했다. 정책적 실패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방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7, 8년간 그렇게 방어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무난하게 취임 6개월 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이제 좀 불안정한 고차원 방정식을 물려받았죠 사실. 근데 일단은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좀 이 뭐 진화가 된 것 아닌가. 봉합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남방 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어떤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응하는 이 전략 중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내지 어떤 그런 또는 이제 영토 분쟁에 이제 미국이 직접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출몰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란 거는 북한을 가상의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남방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남방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그렇죠. 센카쿠 일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가면 일본하고 같은 편에 쓸 것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끊었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떡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일본 좀 순시선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 전부 다.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주로 여기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그리고 모든 세계 현지에서 북한하고 우위에 서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 나라들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한류 이런 것들의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된 그런 남바 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 지금그래서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 피의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에 의해서. 없었어요. 예. 과거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우병우도 없고. 전병헌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운 침묵. 이 오클랜드에서 보내왔네요. 아, 오클랜드에서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뉴스 공장에 보내온 커리커처인데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상적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약간 이렇게 뜸을 들이셨습니까? 오늘 수원에서 42번째 북토크가 있는데요. 42번째. 1000명이 딱 넘으면은 제가 중요한 정치적인 선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기서. 경기 남부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7시 장소는 알아서들 오시고요.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1000명 넘으면요.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야당입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서울 김성태 의원. 야당은 워낙 팍팍 터트리는 것인데. 안민석 의원님. 네. 나 김어준 공장장한테 이거는 정말 노파심에서 방송 서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박근혜 정권도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단체장 또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지금 병폐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오른팔이라 그럴 수 있는 최측근인 벤창엄 SH공사 사장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가지고 공사 인사 및 조직관리 운영에 충분하게 그게 참고가 됐다는 부분. 제가 그 문건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해서 결국 그 사장이 이제 옷을 벗게 됐어요. 오늘은 박원순 때리기입니까? 저는 왜 이야기하는 거면은 박원순 시장 희하에도 블랙리스트는 나오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이런 취약 약자 그룹들의 부채 탕감, 이 부채 탕감을 위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공익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단체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로부터 무려 네이버 본사가 성남에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2년에 걸쳐서 네이버로부터 40억을 이 희망살림이라는 바로 이 시민 공익단체가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40억을 받아가지고 결론은 39억을 성남FC에다가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희망살림은 성남시의 취약계층들의 그런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만든 이 시민공익단체가 언제부터 초거대 재벌 포털 사이트로부터 4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얘기 좀 제지 좀 시켜주십시오. 39억을 저거는 저희가 아니 이야기 가장 우리 유력한 20년 만에 지금 도지사를 탈환하려고 하는 이재명 시장 흔드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도 최순실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절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는 팩트만을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왜 성남의 이런 희망살림에게 근 40억을 갖다가 이렇게 줬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러고 난 이후에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제2 본사 사옥을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걸로 간 겁니다. 아니 뭐 안 되고 되고를 떠나가지고. 되는 곳에 가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아니 뭐 네이버가 아니 이렇게 본연의 희망살림이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채권 매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익시민단체의 목적 설립 요건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아마 줬을 거예요. 네이버는 40억을. 그렇다면 그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았다면은 이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는 진짜 성남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 돈이 써야져야 되는데 문제는 성남시 성남FC 축구단에 이 39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공익시민사회단체가 성남의 FC 축구단에 그대 대기업 포털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는 창구로 이용되어졌는지 한번 대답 한번 이재명 시장 여기 한번 모시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여러 번 해명했다. 여러 번 해명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여러 번 해명했고 기사를 찾아보시라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밝힙니다. 바로 그 희망살림이라는 만든 이 시민사회단체의 상임이사가 지금 공교롭게 민주당의 현역 모 의원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FC 박은순 시장께서도 자신의 최측근이 지난 3년 동안 SH공사를 통해서 엄청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의 개발 현장에서 이 SH공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은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SH공사 사장 퇴임으로 이 블랙리스트 묶은 이 상황을 끝장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김 대표님은 우리 보수 정치 세력도 부패했고 그래서 국정농단 일어났지만은 진보 세력인 당신들도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이재명 두 분에 있어가지고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민석 의원님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만일 박원순 시장 희하에 몇 년간 해가지고 성공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제 안민석 따라하기. 아니 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최측근 SH공사 사장이 SH공사 1,5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그것도 최고위급 간부 1급 2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박은순 시장하고의 관계 동그라미 세모 엑스표 그리고 진보 성향에 따라서 또 그런 구분 만일 그런 블랙리스트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김성태 의원님. 예.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MB 측근이었던 김성태 의원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MB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18대 때 친박이었습니까? 저는 가장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SH공사 얘기는 저희가 또 그 박원순 시장 혹은 뭐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한번 요청 받아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서로에 대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선의 경쟁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저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저렇게 막 네거티브 하시고 참 애처롭습니다. 아무리 지금 야당이 먹고 살 게 없다 할지라도 좀 달리 포지션을 잡으시면 안 됩니까?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들고 사회정의와 공정한 세상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아니 최순실하고 이재명하고 그걸 정치할 문제입니까? 야당일 때는 그렇게 서민약자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의 중심 안민석 의원이 아니 이번에 홍종학 지금 현재 장관 청문회 끝나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죠. 그런 장관 빨리 판단해 줘야죠. 장관 청문회 하고 나면은 찬반 의견을 내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은 반대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걸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채택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국회의 역할을 지금 방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일 저희 쪽에 장관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가 수십억 대의 그런 상가를 쪼개기로 이렇게 정려받고 이 부의 대불림에 대해서 내로남불 행태를 누구보다 많이 보였던 그런 지난 19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핵심 경제를 이끌어야 될 그런 부처의 장관 후보로서 아무 능력이나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니 그래서 야당은 부적격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부적격 의견이라고 명시를 하셔서 채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민석 의원님.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적 바람이나 이 국민적 신뢰, 이 지지를 기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야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은 반대하니까 서로의 찬반 의견을 넣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는 안 합니까? 해야죠. 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십시오. 야당은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안민석 의원님. 네. 왜 민주당 내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흔히 말하는 법조인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은 민주정당이니까 찬반 다 인정하고 존중하죠. 그래도 저희들은 120명 중에서 105분이 서명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단 한 분도 김성태 의원님 빼고 단 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의원님도 사실 저한테 뭐 전문 용어로 엮여서 하신 거죠. 진짜로 이게 최순실재산 몰수 의사 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빼고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찬성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렇게 폐마하면 안 돼요. 예? 자유한국당이 만일 의견은 존중하는데 작년 이해할 수 없죠. 국회 대통령 탄핵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 절반 이상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받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사익으로 편취되어지는데 이용되어졌다면은 그걸 용납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집권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특별부 토론회는 김성태 의원 꼭 나오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건강한 당청 관계가 유지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될 수 있어요. 그대들이나 잘 하세요. 언제 권력 잡았다고 말해야 미국 비행기 한 번 탔다고 그렇게 안민석 의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10대가 막 그렇게 그 이야기 꺼내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북토크를 한 40번 이상을 전국을 돌아보니까는요 깜짝 놀란 게
국민들은 최순실 재산 몰수가 되었거나 앞으로 잘 될 줄 그렇게 알고 계셔요. 합시다. 하자니까요. 찬성하시는 자, 것이죠? 그러면 네. 김성태 의원님은 근데 김성태 의원님 혼자만 하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하자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확 끌고 가려면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라든가. 원내대표 공약으로 이거 한번 내걸어 보세요. 저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니, 그럼 그때는 그랬죠. 의원님. 그 대신 잠깐만요. 불필요한 오해와 한 달쯤 있으면 편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한 달쯤 있으면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뭐요? 자영. 자영국당에 아니,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준 네. 공장장하고 안민석 의원께서 이 남해당 원내대표 선거 절대 초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공약으로 내거시면은 제가 열심히 뒤에서 제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원내대표 제가 이야기 통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니, 원내대표 나가실 거죠? 아니 저는 뭐 한편으로 네, 한편으로 나가실 거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요 근래 좀 진중하신 그런 모습이 또 보기는 좋아요. 여당 중진이 됐으니까 아, 뭐 저희 운명으로 생각해요. 야당일 때는 네. 솔직히 어떤 때는 막 질러대고 때로는 좀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집권당 의원은 정말 신중하고 정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자세를 가다듬어 가고 있는 모습은. 근데 저는 질러도 상당히 제대로 질르셔야죠. 이재명 시장 같은 이런 애매하고 현장에 발로 뛰지 않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러대시면은 이거 국민들 저희 동의받기 당에서 어려워요. 네. 예, 제가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 할 때도 당시 대통령 국가권력 우리 직관 등의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저는 저 소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도 잘못한 게 있다면 올바르게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죠. 이렇게 그 하시면 역할 되겠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42번째 안민석의 수원 북토크에 김성태 의원님이 깜짝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순실 재산 몰수 이거 함께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앞장서겠다.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개인으로서 한번 오늘 오시죠. 수원에. 개인으로서는 이미 이제 그 법안 이름을 올리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자유한국당의 이제 다른 의원들도 환수법에 동참하자고 하려면은 의원님한테 힘이 필요한데 원내대표 곧 있으니까 여기 나가시냐 이거죠. 나가셔서 저는 원내대표 뭐 조만간에 저에 대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나가시는군요. 나가시면 말씀하시나 보구나. 나가시면 만약 원내대표 되면 이 재산 환수법 관련해 가지고 안민석 의원께서 예.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위한 사익을 편취한 그 부분을 국가재산으로 환수 몰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면 저는 협조합니다. 그 대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고 그 이상으로 해서 그 차이는 이걸 어디서 정쟁이나 갈라집니까? 정치적 목적에 또 네. 편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걸 가져가면 그거는 저는 그걸 우려해가지고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도 이 법에 대표님. 예. 물론 대표님이래 내가. 이렇게 초를 치고 있으니 참. 아니 원내대표가 실제로 상대는 누구예요? 상대가 가장 유력한 상대가. 잠깐만 하나만 약속받고 실제 만약에 원내대표 출마하시고 원내대표가 되시면 최순실 재산환수법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하도록 만들겠다. 저는 아직까지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근데 네. 저는, 된다면 저는 아직 출마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출마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이나 족적을 가지고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거지. 전제를 달고 출마하시고 당선되시면 이거는 하시는 걸로 그럼 같이. 그런 제가 김호중 공장장한테 강요받지 않아도 네. 우리 국민들의 다 알아서. 분노와 예? 네. 왜 국가 권력이 어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되시면 그걸 같이 하시는 것으로 힘차게 약속을 꼭 고개를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럼요. 고개를 그럼요. 끄덕끄덕. 네, 좀 촬영이 되는 거니까. 촬영이 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원 북토크 쇼. 북토크 그만 얘기하시고. 책 팔아서 빨리 독일 한번 또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제가 초대할게요. 상대편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께서 후보. 북토크 정말 고생하시면서 잘 하시는데 아무리 뭐 같은 동료 의원을 하루 전이라도 뭐 일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지금 바쁩니다. 예? 본인만 바쁜 게 아니고. 예?
의원님 원내대표 라이벌은 누굽니까? 홍문정 의원인가요? 그거는 뭐 언론 기사를 보셔가지고 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서 예.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거죠 여기? 아니 뭐 몇 번 이 방송이 예. 많은 제가 살아가면서 이 방송처럼 괴롭힘을 많이 당한 방송이 나도 복수를 해야죠. 저도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 인생이 많이 엉클어졌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님만 피해본 게 아니에요. 공장장하고 내가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그렇지만 때문에 내가 굳건하게 또 섭니다. 원내대표 되셔도 나오시는 것으로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은 제가 일정 부분 뭐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뭐 하루 아침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을 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별로 안 괴롭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제 대세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사실. 가신 분들도 별달리 욕도 안 먹고 그냥 그 안에서 그죠?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최순실 돈은 국민의 돈이라는 건 맞는데 그죠? 다는 아니지만 다스는 누구 거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지 않았어요? 의원님들 모여서? 오늘 안민석 의원께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파듯이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도 넘어가 있는 상태고 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이 의지를 제가 가지고 두더지입니까? 저 이제 파는 거 그만하고 저는 요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이게 시리즈로 앞으로 1, 2, 3탄 한 10탄까지는 계속 터질 거고요. 조금 그걸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파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이 요즘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뭐 우리 집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안민석 의원도 달라진 게 저는 대단히 요 근래 행복으로 느낍니다. 그게 그렇게 읽혀집니까? 네, 좀 달라졌어요. 집권당은 그리고 제가요. 두 분의 야당은 좀 더 화력을 좀 더 강하게 준비하시고 쏠 때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안민석 의원 절대 야당 탄압하는 데 앞장서지 마세요. 아직도 여당으로 아직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어떤 경우도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혹시 국회의원들이 저걸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써줘야 되는 거고 만일 이 부분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민주당의 모 인사들이 의원들이 만일 연루가 되어 있다면은 이건 대단한 민주당이 아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저희 당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원이 있다고 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니세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부터 DJ 노무현 정권 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말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죠. 만일 거기에서 누구라도 국정원 원장에게 출판 기념회에서 책값 받았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만일 해외 뭐 공식 일정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장도금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 지고 있다. MB가 지금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 돼서 잠깐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SH공사 사장은 사임한 게 아니라 임기가 종료된 겁니다. 자, 임기 종료지만은 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한교익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너무 길고요. 뭔가 하나 명칭 만들죠 이제. 저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뭐 정확한 이제 이 꼼꼼한 분들이 본인을 규정하는 직업명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든 이름은 아닌데. 그래요? 그 경향신문 기자가 한 20년 전에 저한테 붙여준 이름인데 진짜 싫어요. 이 이름이. 그런데 뭐 딴 게 대체될 게 없어요. 칼럼니스트 말고 음식 평론가로도 부르죠 요즘은 좀 그죠? 음식 평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음식 평론가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하고는 좀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음식을 평론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미슐린 가이드에 그 점수 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전방이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뒤에 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뭐 하나 만드셔야 되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걸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아니, 그리고 참. 예. 집단지성이 있죠. 예.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말고, 예. 적당한 호칭. 네. 바꿔주세요. 네. 저희 문자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좋은 것이 앞으로 그걸로 황교익 선생님이 두고두고 그 명식을 불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마칼럼니스트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식탐가 벌써 오기 시작했고요. 맛꾼 나왔고요. 맛선생. 먹을 복. 맛쟁이. 갑자기 순식간에 문자가 막 맛객. 일단 맛부터 뺍시다. 맛객. 맛탐방. 야, 대단하네요. 문자.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찐빵이요. 찐빵. 좀 찐빵을 잘 먹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맛형 어떻습니까? 맛형? 맛형. 괜찮네요. 막내인데 제가. 맛탱이. 좀 심하네. 자, 찐빵. 자, 중간중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 그 동네마다 보면 예. 그 만두 가게들이 이라는 게 잠깐만요. 예. 맛동산 나왔고요. 맛제이. 좀 심하시네. 맛장마카도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혀왕 맞습니다. 혀왕. 참. 주방 삼촌 어때? 주방 삼촌. 좀 좋은 거 붙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혀르가즘 나왔고요. 혀설자 나왔습니다. 혀와 해설자 합쳐가지고 혀설자. 이분들이 진짜 갑자기 몇백 개.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이제 김우준의 수준에 맞춰지는 그 효준 나왔습니다. 효준.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나와요. 효준. 그 김우준 같은 분들이 다 이게 효장금 나왔습니다. 좀 품격 있는 분들 이 라디오 안 들으시는가요? 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자 혀장금도 좋고 혀설자도 다 좋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하여간 문제는 이겁니다. 찐빵도 만두와 같은 계열이니까 만두 가게 찐빵 만두만 하지 마시고 찐빵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찐빵